자, 요번에는 이제 인터셉터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할 거예요. 인터셉터가 뭐냐면은 웹브라우저가 이제 컨트롤러에 실행 요청을 보낸다 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풀면은 웹브라우저가 컨트롤러에 접속한다예요. 그때 그 요청을 중간에 가로채 갖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 기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으로. 그래서 모든 웹페이지가 공통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구현할 때 써요. 동작 시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컨트롤러 메서드가 실행되기 직전, 그리고 뷰로 포워드 되기 직전, 그러니까 리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컨트롤러 메서드가 실행 완료된 직후. 보통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이제 출력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거를 인터셉터를 통해서 로그로 기록하게 하면은 앞으로 굳이 구현하지 않더라도 컨트롤러 메서드가 실행되기 직전에 접속한 브라우저의 정보가 자동으로 계속 로그로 남는 거예요. 또 로그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 로그인 여부를 판별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페이지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 전용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를 인터셉터로 구현하면 모든 페이지에 그런 기능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자, 컨트롤러가 실행된 직후, 그러니까 모든 실행이 이제 종료됐을 때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의 시간을 A라고 하고 여기의 시간을 B라고 하면은 B 빼기 A가 실행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행 시간을 X라고 하고 그 다음 실행 시간을 Y라고 합시다. 그러면 B 빼기 X를 구하면은 직전 페이지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가 이용자들한테 인기가 높은지를 뽑아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로그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로그 파일은요, 나중에 좀 더 나가면은 그 데이터 분석할 때 재료로 쓰여요. 웹사이트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거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로그 분석하는 거예요. 잠깐 딴 얘기로 빠져서, 그러면 로그라는 거는 파일이잖아요. 이게 한 6개월치가 있다. 그러면은 한 달을 30일로만 잡아도 180개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이 용량이 있을 테니까 10메가씩만 잡아도 거의 1.8기가가 되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라 그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8기가나 되는 파일을 컴퓨터 한 대가 몰빵해서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백지장 맞들면 낫다라는 게 작동을 해요. 고사양의 컴퓨터 한 대로 분석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 여러 대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게 더 효율이 좋대요. 그러면 180개 파일을 대충 한 5대 컴퓨터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제 분석을 시키려면은 관리자가 여기에서 이제 분석 명령하고 여기도 분석 명령 수행하고 여기도 분석 명령 수행하고 여기도 분석 명령 수행하고 여기도 분석 명령 수행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5대 컴퓨터가 있는데 그 5대 컴퓨터에 전부 똑같은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야. 그럼 사람이 5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얘네들을 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관리자가 요거 한 대만 명령을 내리면 나머지 4대가 똑같이 따라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을 하둡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동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스파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스파크가 데이터 파일들을 분석하는 메커니즘을 맵리듀스라고 합니다. 맵리듀스는 보통 자바나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요. 여기부터는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예요.
빅데이터 분석하고는 달라요. 완전 다른 분야야.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하고도 다르고요. 대용량 파일을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분산 환경을 구축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 다음에 뭐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만날 과목이 요거예요. 어려워. 나도 좀 하다 접었어요. 내 취향이 아니라서. 자, 로그 파일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한 거고요.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뭐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 이따 실습 시간에 또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티팩트 아이디가 인터셉터라고 만드시면 되고요. 디펜던스 추가하는 항목은 기존이랑 모두 동일합니다. 네, 요번 프로젝트는 새로 추가되는 건 없어요. 자, 로그백 파일. 요거 그냥 사용했던 설정 파일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는 빌드.그래드를 직접 추가해야 되죠. 아까 정교시랑 동일한 구조예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야 되는 파일들인데요.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아티팩트 아이디를 활용해서 뭐뭐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파일이 생겨요. 이게 스프링의 메인 클래스야. 어저께 실습에서는 클래스 따로 안 만들고 메인 클래스를 바로 수정을 했는데 대체로 스프링은 메인 클래스 안 건드립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본 파일이니까 따로 수정 안 하고요. 웹 콘피그 앞에 my 붙었던 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파일 이름은 사실 상관없어요, 얘는. 자, my web 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얘가 이제 인터셉터 설정 파일이에요. 컨트롤러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utilhelper.java라는 파일이 들어가는데 잠시만요. 이게 utilhelper를 우리가 자바에서 만들었었는데 그치. 표기가 잘못됐고요. 요거 utilhelper가 아니고 웹헬퍼예요. 네. 기존 파일 재사용이 아니고 그냥 신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terceptors라는 컨트롤러 안에 myinterceptor.java라고 파일을 만들게요. 보통은 이제 클래스의 용도별로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스라는 패키지 만들고 헬퍼스라는 패키지 만들고 인터셉터스라는 패키지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클래스를 각각 넣으시면 돼요. 배포된 실습 자료 보시면 자바 안에 이제 프로그램 기본 패키지 안에요. 자, my web config java 바로 메인 패키지 안에 있고 종류별로 제가 패키지 폴더 만들어 놨거든요. 요 안에 각각 이렇게 소스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리소시즈 폴더 안에는 이제 기본 파일 그리고 로그 설정 파일 재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테이틱 폴더에 favicon.ico랑 robots.txt라는 파일을 넣을게요. 스테이틱 안에 그냥 제가 이렇게 파일을 넣어드렸는데, 자, 이 스테이틱 폴더의 용도가 http://localhost 땡땡 8080 이게 기본 주소죠? 밑에 어떤 주소가 있다. 그러면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이 URL을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찾아요. 근데 컨트롤러에 여기 정의되어 있는 URL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URL에 매칭되는 경로를 스테이틱 폴더 안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들의 주소는 http
localhost 콜론 8080 슬래시 favicon.ico라는 파일이 되겠죠. 나중에 이 부분은 상용화하게 되면 주소가 바뀌어요. 상용화하면 그때 실제 상용화에 적합한 주소로 바뀔 거예요. 자, 이 favicon이라는 파일이 뭐냐? ICO 확장자는요, 그 프로그램 아이콘 파일이에요. favicon.ico라는 파일이 웹사이트 루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이거는 웹브라우저 규격인데요. 크롬 브라우저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은 무조건 이 주소로 접속을 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웹 개발할 때는 이런 파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전부 다 404 에러가 뜨고 있어요. 이건 웹브라우저 규격이에요. 웹브라우저가 웹사이트 루트에 favicon.ico라는 파일이 있으면 걔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아이콘으로 설정을 해요. 그럼 뭐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냥 이 위치에 약속된 이름의 파일을 놓으면은 걔가 아이콘으로 나온다예요. 이름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못 바꿉니다. 파일 이름. robots.txt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하는데요. 그럼 robots.txt라는 파일의 주소도 robots.txt 주소가 이렇게 되죠. 이거는 모든 검색 엔진의 공통 규약이에요.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우리 웹사이트를 스캔을 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약속이에요. 이것도 프로그램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이라는 세상의 공통 규약이에요.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별 해놓으면은 모든 종류의 클라이언트, 검색 엔진도 검색 엔진 나름의 유저 에이전트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저 에이전트 값으로 그 우리 웹사이트를 긁어갈 수 있는 특정 검색 엔진만 제한할 수 있어요. 자, allow 허가하는 거죠. 슬래시 이후로는 모두 다 허가하겠다요. 만약에 hello world 이렇게 걸면은 주소가 반드시 이 규칙을 지키는 페이지들만 검색 엔진들이 긁어가요. 디나이였나? 뭐 우리 검색 엔진은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allow 대신에 deni라는 옵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robot.txt 파일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는 검색 엔진 노출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요. 그 밖에 자세한 거는 robot.txt 규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작성하는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한 번씩 서칭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 폴더 안에 myview.html 뷰 파일 준비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셉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볼게요. 인터셉터를 위한 패키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인터셉터스라고 추가할게요. 패키지는 보통 클래스가 여러 개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패키지 이름 뒤에 전부 s를 붙여요. 자,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모델, 헬퍼 같이 기능별로 패키지를 만들어요. 자, 만약에 프로그램 패키지가 kr.hosm.helloworld라면 컨트롤러스, 헬퍼스, 헬퍼는 이제 내가 만든 메서드들, 모델스, 서비스이즈 안에 IMPL, 요거는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인터셉터스, 스케줄러스. 스케줄러는 특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통계 같은 거 내거나 탈퇴 처리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해요. 스케줄러는 진도상에서 좀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DB 연동 이후에 들어가야 돼서요. 보통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요. 지금은 클래스가 없는 패키지들은 굳이 안 만들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셉터 클래스를 추가를 해요. 핸들러 인터셉터라는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예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서드를 모두 제정해야 되죠. 그리고
클래스 상단에 골뱅이 컴포넌츠하고 SLF4J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골뱅이 컴포넌츠라는 게 붙으면은 이건 이제 컨트롤러보다 약간 상위 개념인데 스프링이 내가 호출해야 될 클래스구나 라고 인지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 인터셉트의 원형을 잡아볼게요. 임포트는 뭐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얘를 상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서드를 재정의하면 몇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 프리핸들. 얘가 컨트롤러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돼요.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웹브라우저가 컨트롤러 안에 접속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얘가 먼저 호출돼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컨트롤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를 들렸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이야, 그냥. 모든 웹페이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행하는 것들. 자, 이 메서드는 불린 값을 리턴하는데 만약에 false를 리턴하면 컨트롤러를 실행시키지 않고 종료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접속한 URL을 판단을 해서 회원 전용이다. 마이 페이지 같은 거.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인 여부를 검사해야죠. 근데 로그인을 안 했어. 그럼 return fail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러가 실행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포스트 핸들은요, 뷰단으로 포워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컨트롤러 로직이 다 실행되고 리턴하기 직전에, 컨트롤러에서 리턴하기 직전에 무조건 실행돼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호출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실행돼요. 구현만 해놓으면. 자, 만약에 컨트롤러가 실행하다 에러 나면 얘는 당연히 실행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뷰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에 데이터를 가공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저는 굳이 여기서 데이터 가공 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컴플리션이라는 메서드인데요. 뷰가 정상적으로 렌더링 된 후,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화면 출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HTML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화면에 표시된 이후에 얘가 뒷단에 맨 마지막에 사용이 돼요. 근데 굳이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컨트롤러가 종료될 때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인터셉터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은 스프링 부트에 환경 설정을 위한 클래스를 넣어요. 옛날 스프링은 이 설정 사항을 XML 포맷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XML 파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잘못됐을 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바 코드가 아니니까 컴파일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요즘은 자바 클래스 형태로 많이 넣어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컴파일 에러 나니까 잘못된 거 찾기가 좀 쉽겠죠. 자, 프로젝트 패키지 최상단에 웹 MVC 컨피귤러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넣어요. 자, 웹 MVC 컨피귤러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넣어요. 클래스 최상단에 골뱅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옵션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이 클래스가 환경 설정의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합니다. 자, 몇 가지 메서드를 재정의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정의할 거예요. 나중에 추가돼요. add interceptor. 인터셉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레지스트리가 전달되거든요. 얘를 통해서 add interceptor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인터셉터 객체를 넣어줘요. 사실 이 코드만 코딩해도 충분한데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넣은 거예요. 객체를 받아서 ir.exclude path patterns라고 하면은 요런 URL이 포함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인터셉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터셉터의 동작을 허용하지 않을 URL을 정의하고자 할 때 요런 기능을 사용을 해요. 굳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여기까지만 코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로그백 설정 파일 그대로 가져왔어요. 전 예제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네, 요거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덮어 넣으시면 되고요. 템플릿 안에 myview.html 있는데 자, th:text 요거는 그러면은 뷰로부터 전달된 변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요. 컨트롤러에서 전달된 변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where이라는 변수를 모델 객체에 담아서 줄 거예요. 자, 타임리프의 새로운 사용 방법이에요. 링크 거는 게 방법이 바뀝니다. 사실 기존 방법대로 걸어도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걸어도 작동은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동안 http localhost:8080이 사이트 메인 주소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완성을 하면은 배포를 위해서 패키징을 한단 말이에요. 자르 파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주소는 http helloworld.com이라고 칩시다. 자, 개발할 때 localhost:8080 밑에 fu 밑에 바라는 주소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패키징을 했을 때 자르 파일 이름이 myweb.자르로 나왔다. 그러면 이 자르 파일 이름이 무조건 뒤에 붙어요. 이렇게요. 자르 파일 이름이 무조건 뒤에 폴더로 붙어요. 이게 안 붙는 경우는 자르 파일 이름을 대문자로 root.자르라고 만드는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르 파일 이름이 사전에 약속돼 있어요. root.자르라고 만들어지면은 helloworld.com 슬래시 한 다음에 내가 쓰던 주소가 그대로 와요. 근데 그게 아니면 파일 이름이 여기 무조건 붙고 그 다음에 URL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파일 이름에 따라 들어가는 이 폴더 경로를 컨텍스트라고 해요. 컨텍스트 패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링크를 내가 이런 식으로 걸면은 나중에 배포하면 링크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미치고 환장한다고요, 이거. 링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만 고치나 이미지 참조 경로 다 고쳐야 되고요. CSS 참조 경로, 자바스크립트 참조 경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아예 모든 HTML을 들어 엎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링크나 CSS나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 참조 경로를 이렇게 타임리프 기능으로 만들어 놓으면 컨텍스트 패스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링크를 자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HTML 만들 때 링크다 이렇게 걸잖아요, 그냥.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한 번에 일괄 변경하는 정규 표현식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배포할 거니까 HTML 작업하는 동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어쨌건 얘가 링크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HTML 작업할 때는 A.html이 있고요. B.html이 있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럼 웹브라우저가 이 HTML에 접속해서 이 내용을 열람했단 말이에요. 그럼 링크를 걸 때는 여기서 얘로 걸죠. HTML끼리 링크를 걸죠. 근데 지금 작동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가 뷰를 호출한다고요. 컨트롤러 메서드 A라고 합시다. 컨트롤러 메서드 B가 있어요. 얘가 또 B.html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메서드의 URL을 걸죠. 자, A는 URL을 슬래시 푸라고 걸고요. 얘는 URL을 슬래시 바라고 겁시다. 웹브라우저가 어디 접속한다고? 컨트롤러에 붙죠. 그 다음에 A.html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얘 주소가 A.html이 아니야. 그냥 푸야. 그 다음에 HTML에서 A 태그를 사용해서 링크를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링크를 클릭했다라는 거는 웹브라우저로 하여금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라는 건데, 그럼 얘가 여기로 가야겠어, 여기로 가야겠어? 웹브라우저는 컨트롤러한테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붙어서 HTML을 연다. 그럼 HTML에서 링크는 컨트롤러로 걸어야 돼. HTML로 거는 게 아니야. HTML로 링크 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바 컨트롤러로 링크 거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헬퍼스 폴더 안에 웹헬퍼.java는요, 웹헬퍼예요. 자, 간만에 나왔습니다. 싱글톤 패턴으로 만들어진 클래스예요. 자, 뭐 이전 수업에서 작성한 utilhelper를 가져와서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utilhelper라는 거 만든 게 있긴 했거든요. 그 랜덤 함수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거 굳이 안 가져왔고요. 새로 만들었어요. 아까 수업했었던 IP 주소 취득하는 기능 있죠. 예, 그 코드 복사하신 다음에 걔만 리턴합니다. 그럼 이제 IP 주소를 알고 싶으면 요 메서드 호출하면은 얘가 IP 주소를 만들어서 리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P 주소를 리턴하는 용도의 메서드예요. 자, 컨트롤러 안에선요. 컨트롤러 안에선 슬래시. 그럼 얘가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가 되죠. where이라는 변수에다가 인덱스 페이지라는 값을 줬어요. 그리고 myview를 불렀어. 자, myview.html 옆에다 같이 띄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요 myview를 호출하면서 where이라는 변수에 인덱스 페이지라고 값을 줬으니까 여기에 출력되는 게 인덱스 페이지라고 뜨겠죠. 그 다음에 요 링크를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URL이 슬래시 헬로인 여기로 접속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where이라는 변수에 헬로 페이지라고 하면서 똑같은 뷰를 썼어. 두 개의 컨트롤러가 뷰가 똑같아. 근데 인덱스에서는 where이라는 변수에 인덱스 페이지라고 줬고 헬로에서는 where이라는 변수에 헬로 페이지라는 값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컨트롤러에 따라 실행되는 어떤 컨트롤러가 뷰를 호출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출력되는 내용이 바뀌겠죠. 이렇게 하나의 HTML이 컨트롤러에서 전달받은 변수에 따라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디자인 하나를 여러 페이지에서 같이 쓰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hi와 by라는 URL을 만들어서요. 똑같은 뷰를 쓰는데 이렇게 where의 값만 다르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컨트롤러 메서드와 뷰 파일은 1:1 대응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뷰를 여러 개의 컨트롤러가 재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인터셉터입니다. 자, 얘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건데요. 얘는 뭐 코딩 하다 보면은 어딘가 이제 노란 줄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노란 줄 없애려고 물결 표시하다 보면은 이제 서플레스 워링 널이라고 하는 옵션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 파라미터가 널로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줄 처리하지 말라는 옵션이니까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기능이에요. 자, 일단 전역 변수 2개를 하나 준비했어요. 페이지의 실행 시간이랑 실행 완료 시간을 저장할 거예요. 자, 일단은 클래스부터 준비한 다음에 메서드를 나중에 천천히 만들어 갑시다. 자,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여기서 로그 쓸 거예요. 그래서 srf4j 걸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걸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야죠. 임플리먼트. 자, 이름 잘 보셔야 돼요. 핸들러 인터셉터입니다. 핸들러 인터셉터라는 이름은 한 개밖에 없네요. 선택하면은 코드 자동 완성되면서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있는 메서드들이 강제 오버라이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하는데 뭔가 안 생겨요. 그래도 여기 클래스 이름에서 컨트롤 점 누르면 메뉴 중에 오버라이드나 혹은 임플리먼트 메서드라는 메뉴가 뜬단 말이에요. 이걸 딱 선택하면은 내가 재정의할 수 있는 메서드가 체크박스로 나오는데 여기서 클론, equals, finalize, 해시코드, toString 이거는 오브젝트 클래스한테 상속받는 거야. 오브젝트 클래스가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5개는 원래 있는 거니까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는 거는 요 3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할 메서드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그럼 임포트 자동으로 들어오고 메서드 생겨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애프터 컴플리션, 포스트 핸들러, 프리 핸들러인데 실행 순서를 보면은 얘가 제일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얘가 먼저 실행된 다음에 컨트롤러가 실행되고 컨트롤러가 뷰를 리턴하기 직전에 얘가 끼어들고 그 다음에 뷰가 출력이 다 끝나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 순서를 실행 순서로 맞춰서 다시 재배치했어요. 실행 순서에 맞춰서
다시 재배치를 했어요. 그게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제 구현 시작합니다. 먼저 전역 변수 2개를 준비했어요.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자, 프리핸들러는 컨트롤러 실행 전에 수행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의 요청을 컨트롤러에 전달하기 전에 호출되고 리턴 값으로 불린을 전달하는데 fails인 경우 컨트롤러를 실행시키지 않고 요청을 종료한다. 여기서 각종 체크 작업과 로그를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자, 얘네가 실행됐는지만 보려면 리턴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각각의 메서드가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자고요. 일단 로그 객체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만 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터셉터를 my 웹콘피그에 인터셉터를 걸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실제로는 이제 hello 밑에 월드 밑에 에러라는 이름의 페이지 그리고 robot.txt 이건 어차피 검색 엔진이 매번 붙는 건데 굳이 로그 남길 필요 없고 아이콘은 모든 웹브라우저가 맨날 붙는 거예요. 얘도 빼놨고요. 그 다음에 sh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 이미지 파일이나 css 같은 것도 굳이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어서 얘네들도 제외해놨어요. 이렇게 설정을 걸었을 때 인터셉터가 일단 작동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남겨본 거예요. 자, 이렇게 가동을 시킨 다음에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자, 인터셉터에 의해서 로그가 자동으로 이렇게 남기는 게 확인이 되죠. 인터셉터라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호출되는 애야. 자, 이렇게 로그가 남겨졌다라는 거는 인터셉터가 스프링에 등록이 잘 됐다라는 걸 뜻하니까 이제 인터셉터 기능을 구현을 할게요. 자, 로그 남긴 거는 주석으로 막아 놓고요. 자, 바꿔 말하면 이제 이 프리핸들이라는 게 실행이 됐다라는 거는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 새로운 웹브라우저가 하나 접속을 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습니다라고 로그를 하나 이렇게 쭉 남겨놨어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실행 시간을 구합니다. system.current time 밀리스는 현재 시각의 마이크로 타임을 구해요. 자,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단위 자바에서 설명했었어요.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현재까지 지나온 초 단위로 리턴하는 값인데 그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리턴된다 그랬죠. 캘린더 클래스에도 이 타임 스탬프 값을 리턴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바의 시스템 클래스에도 값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그 타임 스탬프 얻는 방법 2가지 해갖고 설명한 적이 있는 코드예요. 어쨌건 요 시점에 시간을 얻어요. 자, 여기 이제 리퀘스트 객체가 전달이 되니까 이걸 사용해서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뽑아요. 자, 임포트 해야겠죠? 파서 임포트 패키지 이름 잘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웹브라우저의 각종 정보와 IP 주소 같은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거를 문자열로 묶을 거예요. 요 문자열에. 자, 그래서 IP 주소는 아까 웹헬퍼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얻어오고요.
운영체제 버전. 자, 운영체제 메이저, 그리고 메이저가 널이 아니면 점 마이너.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무슨 말이냐면 메이저 버전이 만약에 10이고 마이너 버전이 2다. 두 개가 있다. 메이저 더하기 마이너가 널이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점과 마이너를 연결해라. 그럼 10.2가 되는 거죠. 없으면 그냥 빈 문자를 붙여라. 그냥 10, 버전 10. 자, 같은 방식으로 유저 에이전트 점 메이저. 여기에서도 이제 유저 에이전트 자체의 버전을 확인해 봤고요. 웹브라우저 버전이죠. 그래서 이 포맷에다가 처음에 IP 주소, 그 다음에 디바이스 패밀리, 장치 종류, OS 패밀리, 운영체제 이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운영체제 버전, 콤마, 웹브라우저 종류, 그리고 웹브라우저 버전을 로그로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나중에 쌓이면 이게 접속자 통계 낼 때 쓰이는 거예요. 자, 이 문자를 이제 로그로 기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었던 코드 다시 한번 재사용합니다. 웹브라우저가 나한테 어떤 페이지에 접속했는지 URL을 취득하고요. 메소드,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갖고 와요. 쿼리 스트링도 받아오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URL로 병합한 다음에 현재 실행되는 컨트롤러의 주소를 로그로 남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post, put, delete 각종 파라미터들이 들어오잖아요. 백엔드한테. AJAX를 호출하면 나중에 들어오겠죠? 그럼 백엔드 입장에서는 프론트엔드가 나한테 어떤 변수들을 보냈는지를 알아야 그걸 이제 SQL에다가 넣던지 말던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엔드 작업할 때도 AJAX 호출할 때 일부러 로그로 호출하는 백엔드의 URL과 백엔드한테 전달받은 응답을 항상 로그로 기록하도록 콘솔 창에 강제로 띄우고 있었어요. 모듈에서. 여기도 비슷한 게 필요해요. 리퀘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get parameter map 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get, post, put, delete를 가리지 않고 백엔드가 전달받은 모든 파라미터를 맵 객체로 줍니다. 맵이라는 거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같으면 제이슨 같은 애예요. 자, 얘를 가지고 키 값의 배열을 통해서 반복 돌려요. 그러니까 URL에 A는 100, B는 200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맵이라는 객체에 A는 100, B는 200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파라미터 객체로 키셋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 키값만 뽑아서 배열로 바꿔요. A, B.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립니다. 자, 포문에 콜론 하나 땡 있죠?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던 포 오브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라는 변수가 배열의 원소가 되는 거죠. A가 됐다, B가 됐다. 자, 맵 객체는 get이라는 메서드로 이제 값을 뽑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params.get A 라고 하면은 value에 들어가는 거는 100이 들어오겠죠. 또 params.get 하면서 B라고 받으면 value에 들어오는 건 2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A라는 변수에 100이 들어왔다. B라는 변수에 200이 들어왔다. 라고 로그로 남긴 거예요. 그럼 백엔드가 프론트로부터 무슨 변수를 받았는지 우리가 일일이 출력 안 해도 돼. 프론트에서 변수 잘 들어왔나?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돼. 모든 컨트롤러가 이걸 로그로 다 남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해야 프론트엔드, 백엔드 연계할 때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거. 쿼리 스트링의 A는 100, and B는 200. 이렇게 두면은 100과 200이 저장되는 게 밸류잖아요. 근데 이 밸류의 데이터 타입을 보세요. 문자열이죠. 프론트엔드에서 무슨 짓을 하건 백엔드는 모든 데이터를 문자열로 받아요. 절대 숫자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열로 받고 있죠. 왜 배열이냐? 체크박스 같은 애들. 체크박스는 백엔드로 들어오면 배열로 들어와요. 여러 개 선택하니까. 그것까지 대비해서 파라미터의 밸류 값이 다 문자열, 배열로 떨어져요. 스프링 컨트롤러는 상황에 적합하게 자동으로 형변환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프론트가 보내는 모든 파라미터는 다 문자열,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string.join value, 배열을 중간중간에 쉼표 넣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해서 로그로 남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request.get header라고 하면서 리퍼러라는 값을 확인하면요, 직전에 머물렀던 페이지 주소가 떨어져요. 직전 페이지 주소. 만약에 리퍼러 값이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그 주소를 웹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리퍼러 값이 맨 처음에 실행하면은 첫 번째 페이지니까 리퍼러 값이 널이겠죠. 자, 여기에 이제 요 로직은 제가 짠 거예요. 자, if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최초 접속했을 때는 리퍼러 값이 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페이지는 건너뛰겠죠. 요 if문은 건너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스타트 타임 변수 값이 생겼잖아요. 실행하면서. 그리고 컨트롤러가 작동하고 나면은 뷰를 리턴하기 전에 이 포스트 핸들이 실행되죠. 뷰를 호출하기 전에 실행된다고요. 프리핸들이 실행되고 컨트롤러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핸들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프리핸들에서 스타트 타임이라고 하는 값을 생성을 했고요. 포스트 핸들에서 엔드 타임이라는 값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을 빼면은 요 사이에 시간이 뜨는 거죠. 그 말인즉슨 컨트롤러의 실행 시간을 뜻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 컨트롤러에서 DB 연동 같은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업로드 처리나. 이걸 남긴 이유가 이 포스트 핸들에서 컨트롤러 실행 시간을 측정해서 이게 1초 넘어간다. 무조건 다시 짜셔야 돼요. 되게 느린 거야, 그 페이지. 대체로 데이터베이스 SQL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테이블 구조 설계 자체가 잘못됐던가. 모든 SQL 처리는 1초 미만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성능 측정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엔드타임 값을 구한 다음에 실행 시간을 여기서 로그로 기록을 합니다. 런타임이 출력이 되겠죠? 자, 웹브라우저가 A라는 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A라는 컨트롤러에 접속하기 위해서 처음에 프리 핸들러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핸들러가 실행된다 그랬죠.
이 과정에서 스타트 타임이랑 엔드 타임 값이 생겼어요. 이거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했어. 사용자는 여기서 1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컨트롤러 안에서는 프리 핸들러가 또 실행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프리 핸들러가 두 번째 실행됐을 때 리퍼러 값은 A를 뜻해요. 직전에 머물렀던 페이지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서 엔드 타임 값 만들어놨죠. 여기는 스타트 타임 값을 뽑겠죠. 그러니까 현재 스타트 타임에서 직전 엔드 타임을 빼면 페이지가 넘어오는 데 걸린 시간, 즉 직전 페이지에 머물렀던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로그로 남기면 요 시간값이 오래 걸리는 페이지가 인기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이제 컨텐츠의 인기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다. 어떤 페이지가 리퍼러 타임은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 상품이 구매율이 적어. 그 이유가 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작동하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근거 자료를 뽑아줘야 돼요. 프로그래밍은. 거기에 대한 모든 근거 자료가 로그에 나오는데 그 로그를 매번 남기라고 코딩하고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거죠. 자, 끝났어요? 이제 가동을 하면 자, 로그 파일 띄워놓을게요. 자, 그럼 페이지가 붙었잖아요. 그럼 붙는 순간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됐다. 그 다음에 IP 주소는 지금 주소가 로컬호스트라서 그런다 그랬죠? 제대로 실제 주소로 붙어봅시다. 자, 그러면 새로운 웹브라우저가 접속했다. 접속한 클라이언트 주소는 이거고 아더 컴퓨터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의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다. 얘가 이런 주소에 접속을 했는데 이번에 컨트롤러 실행 시간은 57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로라는 페이지로 가볼게요. 몇 개 페이지 좀 이동 좀 할게요. 로그가 얘가 비동기라서 실시간이 아니야. 자, 로그 남는 것도 비동기로 남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웹브라우저가 접속을 했는데 윈도우 10 크롬이고요. 요번엔 이런 주소에 접속을 했대. 직전에 머물렀던 페이지는 바이라는 페이지고요. 이 바이라는 페이지에 머물렀던 시간은 567. 즉 0.56초밖에 안 된대요. 1초도 채 안 머물렀던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가 내 페이지에서 어떤 루트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접속한 컴퓨터마다 이제 요 단위로 남을 건데, 그러면은 특정 IP에서 발생한 내용만 내가 추론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접속자가 어떤 페이지들을 순서대로 웹서핑을 했는가가 추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로그 남기는 기법은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예요. 인터셉터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거 아마 기초 수업에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만들어 놓으면 실무 들어가면 진짜 피곤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자, 웹의 기본 원리인데요.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페이지, 분명히 웹사이트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보면은 여기 로그가 계속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대. 접속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됐대요. 이게
HTTP 방식의 통신의 기본 방식이에요. 웹브라우저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라는 게 계속 접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URL 엔터 땅 쳐갖고 접속해서 페이지 HTML 브라우저에 나왔죠. 그러면 접속이 끊겨요. 링크 클릭할 때마다 매번 새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 방식의 통신을 일회성 통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웹페이지는 링크 클릭해서 화면에 나오면 바로 통신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시간이 불가능해. 웹에서 실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타이머 돌리면서 그냥 리프레시 매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실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웹은. 그냥 새로 고침을 겁나 자주 해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웹사이트는요, 만약에 내가 웹페이지를 접속한 다음에 링크를 5번 클릭했다. 그러면 분명히 나 한 명이 5번 클릭한 거잖아요. 웹사이트는 그 5번의 접속을 다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요. 이전 접속에 대한 상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태 유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이 많이 발전을 해요. 보통 거기에서 보안이 많이 뚫려요. 접속하고 나서 계속 이 접속을 유지하는 방식을 이제 소켓 통신 내지는 TCP/IP라고 하는데, 대부분 채팅이라던가 게임 서버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그런 애들이 한번 접속하면 접속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웹 개발이 아니에요. 소켓 통신이라 그래서 아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C++이나 자바 같은 걸로 따로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웹 개발, 웹 기술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요약하면 웹 브라우저는 접속할 때마다, 링크 클릭할 때마다 통신을 붙였다 끊었다를 계속하기 때문에 애당초 실시간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웹에서 실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보일 뿐이야. 자, 여기까지예요.